그들은 내 고통 위에서 웃고 있었다. 내 돈으로 이룬 사치를 먼 이국 땅에서 과시하며 시어머니와 내 남편은 잊고 있었다. 내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그들의 꿈 같은 휴가가 악몽으로 타국에서 무력한 거지가 되는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요한 거실의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밝게 빛났다. 커다란 저택의 벽시계는 서울 시간으로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저 건너편 화려한 도시 파리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사치에 취한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다. 박민아는 크림색 가죽 소파에 기댄 채 섣불리 감정을 읽기 힘든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명품 가죽 가방이 즐비한 고급 부티크를 배경으로 시어머니 최 여사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다. 예, 미나야, 이거 보이니? 귀를 찢는 듯한 최 여사의 쇳소리가 서울의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중년의 여성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돌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서 있는 남편 강지훈의 모습을 비췄다. 그 여자는 유라였다. 그들은 마치 세상이 자신들 세 사람의 것인 양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라는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과 맞먹을 법한 아이보리색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은 2시간 전에 막 구입한 명품 정장을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봐라. 유라가 얼마나 예쁘고 품이 있니? 최 여사는 다시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로 향했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술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여자야말로 내 아들 옆에 설 자격이 있지. 너처럼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꾸밀 줄도 모르는 촌스러운 여자 말이야. 분수를 좀 알아야지.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뿔테에 안경을 고쳤으며 터질 듯한 가슴 속의 분노를 억눌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왜 말이 없어? 부럽니? 최 여사가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다. 잘 들어, 박민아. 넌 이 집에서 그냥 얹혀 사는 거야. 그걸 기억해. 지훈이가 불쌍해서 너 같은 걸 아내로 걷어주지 않았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딸도 마찬가지고 제 어미처럼 쓸모없는 쓰레기지. 선물 사올 거란 기대는 마. 그냥 이 영상으로 구경이나 실컷 해. 어차피 지훈이도 곧 이혼 서류 준비할 거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돌아가면 넌 내 아들 집에서 단돈 10원 한 푼 못 갖고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최 여사 옆에서 유라는 보란 듯이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위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안녕하세요, 형님. 죄송해요. 지훈 씨가 지금 저한테 어울릴 목걸이 고르느라 바빠서요. 형님 취향은 너무 촌스러워서 눈을 좀 정화할 필요가 있다네요. 유라는 일부러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며 킥킥거리고는 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10년간 미나의 남편이었던 남자. 강지훈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카메라를 향해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됐어요. 엄마, 쟤한테 전화하느라 데이터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쇼핑에나 집중해요. 아직 카드 한도가 많이 남았잖아요. 강지훈은 마치 미나가 아무 의미 없는 타인인 것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그 말은 미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카드 한도가 많이 남았다고 엄청난 아이러니였다. 그 남자는 잊었거나 혹은 그가 자랑스럽게 긁고 있는 블랙카드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미나의 개인 계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어리석었을 것이다. 네, 오빠. 근데 오빠, 나 그냥 골드바나 저 시계로 사주면 안 돼요? 가방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유라가 지훈의 손을 잡아 끌며 가방 진열대에서 보석 매장으로 향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패션을 즐기는 사교계의 명사치고는 이상한 요구였지만 사랑에 눈이 먼 지훈은 당연히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콧줄에 꿰인 소처럼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미나는 휴대전화 상단에 뜬 알림을 쳐다봤다. 은행 앱에서 온 메시지였다. 거래 승인.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오 영유로.
미나는 긴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내뱉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몇 달 전에 말라버렸다. 자신을 얹혀 사는 쓰레기라 칭하는 최 여사의 모욕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치밀하게 세운 계획의 엔진을 달구는 연료가 되었다. 마음껏 즐기세요, 어머님. 당신들이 부자로 사는 마지막 날을 마음껏 누리세요. 미나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휴대전화 화면을 쓸었다. 일방적인 영상통화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VVIP 모바일 뱅킹 앱을 열기 위해서였다. 그곳에는 최 여사가 알게 된다면 기절초풍할 만한 자릿수의 잔고가 찍혀 있었다. 화면 속 최 여사는 새로 살 구두를 자랑하며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아무튼 박미나, 우리가 돌아가면 넌 각오 단단히 해. 내가 너랑 내 딸년 길거리에 낳는 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밥도 못 빌어먹게 할 거야. 미나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섬뜩한 미소였다. 네, 어머님. 조심해서 다니세요. 평생 기억에 남는 휴가가 되시길 바랄게요. 미나는 영상 통화를 끊기 전 짧게 대답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미나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벽에 아직 걸려있는 결혼 사진으로 향했다. 10년 전 지훈이 아직 진실해 보였고 최 여사가 아직 착한 척하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시간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뜰 정원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수수한 35세의 여자.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고 총명했다. 그들은 그녀의 수수한 외모 때문에 그녀를 얕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그동안 침묵하고 저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모욕했다. 그들은 미나가 언제든 도살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잘못 생각했다. 그날 밤 고요한 서울의 한가운데서 미나는 다시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늘 낮에 변호사에게서 받은 짙은 파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산 목록, 지금 그들이 사는 이 호화 주택의 등기부 등본, 지훈이 다니는 회사의 대주주 지분 증명서, 예금 증서, 그리고 물론 지훈이 파리에서 흥청망청 쓰고 있는 계좌의 소유권 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박미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전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고 남편인 지훈이 가장으로서 위축되지 않도록 일부러 그 상세 내역을 비밀로 해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던 선한 의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미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미나는 책상 위에 있던 스캔된 지훈과 최 여사, 유라의 여권 사진 위에 빨간색 마커펜을 들었다. 미나는 그들의 귀국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다. 나를 거지로 만들겠다고. 미나가 밤의 정적을 향해 속삭였다. 누가 타국에서 돈 한 푼 없이 돌아올 비행기 표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거지가 될지 한번 보자고. 미나의 손가락이 다시 휴대전화 화면을 터치했다. 은행 앱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카드 정지, 계좌 동결이라는 붉은색 버튼이 유혹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미나는 전쟁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적이 가능한 한 높이 날아오르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래야 추락할 때의 고통이 아주 훨씬 더 클 테니까. 그녀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거짓된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 그녀는 그들의 발밑에서 양탄자를 빼낼 것이다. 그토록 가족을 사랑했던 미나가 어째서 이렇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확히 6개월 전 모든 거짓이 시작된 어느 흐린 오후였다. 그날 오후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심하게 온 사람처럼 붉고 부어 있었다. 남자는 침실로 들어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다.
그때 옷을 개고 있던 미나는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벌써 퇴근했어요? 어디 아파요? 미나는 당황해서 남편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었다. 지훈은 미나의 손을 살며시 밀어내고는 아내의 허리를 힘껏 껴안으며 미나의 배에 얼굴을 묻었다. 나 해고당했어, 미나야. 나 잘렸어. 그의 흐느낌은 비통했다.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해고요? 왜요? 당신 실적 좋았잖아요. 지난달에는 승진할 것 같다고 했으면서 지훈이 얼굴을 들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적셨다. 그는 더듬거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회사의 경영 합리화 때문도 불화 때문도 아니었다. 지훈은 날이 갈수록 명품을 요구하는 어머니 최 여사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회사 프로젝트 예산을 부풀린 것이 발각되어 해고당한 것이었다. 회사는 지훈이 그 돈을 변제하고 즉시 사직하는 조건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가 새 가방을 사달라고 하셨어. 미나야. 사모님들 모임 회비도 내달라고 하시고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내가 미쳤었나 봐. 지우는 횡설수설하며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가 내가 해고당하고 백수가 된 걸 아시면 엄청나게 실망하실 거야.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심장 약하신 거. 아들이 실패했다는 걸 알면 심장 마비가 올지도 몰라. 제발 나 좀 도와줘, 미나야. 어머니는 모르게 해줘. 그때까지만 해도 부드러운 마음과 온전한 사랑을 가졌던 미나는 연민을 느꼈다.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픈 것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날 오후 미나는 훗날 평생 후회하게 될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됐어요, 여보. 울지 마요. 우리가 해결해요. 미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회사 빚은 내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예금으로 갚을게요. 그리고 일자리는 마침 지금 김 이사님이 맡고 계신 아버지 회사에서 신규 지사 운영 이사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신 거기로 가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훈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정말이야. 미나야? 네가 날 도와주겠다고.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이상한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그 회사가 내 거라는 사실은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마세요. 지훈 씨가 어머님 앞에서 계속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요. 미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단지 남편이 존중받기를 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 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 지훈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유능한 이사로 보이게끔 해준 것이다. 하지만 미나의 선의는 도구로 돌아왔다. 지훈은 그 자리를 얻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자신감을 되찾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자신감이 아니라 무분별한 오만함이었다. 최 여사 앞에서 지훈은 아내의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뛰어난 능력 때문에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되었고 연봉도 3배로 올랐으며 고급 세단과 사택까지 제공받았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사실 그 집과 차는 미나가 지훈의 것으로 인정해준 개인 자산이었다. 그 거짓말은 독이 되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최 여사는 평소보다 더 심한 경멸의 눈빛으로 미나를 쳐다봤다. 미나가 정성껏 차린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서 최 여사는 아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칭찬했다. 어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젊은 이사님의 새 차에 새 직책까지.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은 뭐가 달라도 달라. 최 여사는 갈비찜을 씹으며 칭찬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는 미나를 향해 비꼬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지훈이가 돈을 잘 버니까 망정이지. 마누라라는 게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뭘 먹고 살았겠어. 넌 감사한 줄 알아야 해, 미나야. 성공한 남편은 제대로 내조해야지. 돈만 축낼 줄 알면 쓰나. 미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변호해 주거나 최소한 사실을 바로잡아 주길 바라며 지훈을 쳐다봤다.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미나의 마음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가 드시는 이 갈비가 내 돈으로 산 거라고 말해.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그 차가 내 명이라고 말하라고. 하지만 지우는 침묵했다. 그는 어머니의 칭찬을 즐기기에 바빴다.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까지 했다. 네, 엄마. 미나도 이제 좀 아껴 쓰는 법을 배워야죠. 제 위치가 높아졌으니 우리 지출도 투자금을 위해 관리해야 하니까요. 지우는 부끄러움도 없이 말했다. 그 순간 미나의 마음에 무언가 금이 갔다. 그녀의 희생은 무시당했다. 그녀의 선의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무기로 조작되었다. 상황은 2달 뒤 더욱 악화되었다. 모든 것이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유하고 권력 있다고 착각한 지후는 불장난을 시작했다. 이 사진을 대표하여 참석한 한 제품 론칭 행사에서 지우는 유라를 만났다. 유라는 자신을 강남의 부동산 재벌의 딸이며 서울에서 부티크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했고 말투는 상냥했으며 지훈을 마치 석유왕이라도 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인정과 칭찬에 목말랐던 지훈은 즉시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운영이사가 아니라 회사 오너라고 소개했다. 와, 지훈 씨는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군요. 정말 대단해요. 지훈 씨처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한 남자는 드문데. 유라는 그때 그렇게 칭찬했다. 그녀의 손이 무심코 지훈의 팔에 닿았다.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진 지훈은 미나와의 약속을 잊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사실 그는 미나가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내어준 추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유라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대접했으며 그녀 앞에서 부자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최 여사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지지했다. 어느 날 미나는 우연히 최 여사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아, 지훈이가 유라랑 좀 노는 거 그냥 둬. 유라는 품이 있고 돈도 많잖아. 내 아들 수준에 딱 맞지. 그에 비해 미나는 촌스럽고 어디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잖아. 성공한 남자가 격식 있는 자리에 데리고 다닐 만한 파트너가 필요한 건 당연하지. 미나는 그냥 집에서 손주나 보는 보모라고 생각하면 돼. 부엌 벽 뒤에 서서 그 말을 듣던 미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마음의 상처는 더 이상 슬픔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체계적인 복수심으로 변모했다. 회상은 현재 다시 울리는 미나의 휴대전화 알림 소리에 끝이 났다. 파리에서의 또 다른 결제. 이번에는 스위트룸 3개에 대한 고급 호텔 청구서였다. 그들은 정말 염치가 없었다. 미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밤의 어둠을 응시했다. 유사위에 궁전을 짓고 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내가 바로 폭풍우를 몰고 올 사람이야. 그녀는 6개월 전 해고당했을 때 지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애처롭고 나약하고 비참한 얼굴. 그것이 남편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리고 미나는 최 여사와 유라가 이 이야기의 끝에서 보게 될 얼굴도 바로 그 얼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오만함에 기반이 된 거짓말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그녀는 단지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짓밟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이다. 오늘 밤을 즐겨. 미나는 멀리 있는 가족의 그림자를 향해 말했다. 내일 파리에서 해가 뜰 때 현실은 돌멩이보다 더 세게 당신들을 강타할 테니까. 가정의 파탄은 종종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미나에게 그 소리는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 열려있던 태블릿 화면 잠금 해제 소리였다. 지훈과 그의 가족이 파리로 떠나기 3주 전이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세찬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이 벼랑 끝에 선 미나의 운명을 함께 슬퍼하는 듯 했다. 지우는 이미 손님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감기에 걸려서 미나에게 옮기기 싫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미나는 그것이 다른 여자와 방해받지 않고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한 변명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서재에서 평소 자신의 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던 지훈은 그날 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휴가 계획에 너무 들떠 있었거나 미나가 기술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아이패드 프로를 서류 더미 위에 켠 채로 두고 나왔다. 미나는 처음에 남편이 마신 더러운 커피잔을 치우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자기야, 내가 말한 에르메스 가방 계약금 이체하는 거 잊지 마. 그러다 다른 사람이 채간다. 발신자는 김 부장님 협력업체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미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마치 시한폭탄에 다가가듯 그 책상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고통스러운 리듬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미나가 화면을 터치했다. 잠겨 있었다. 그녀는 결혼 기념일을 입력해 보았다. 아이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다. 모두 틀렸다. 미나는 잠시 침묵하며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SNS에서 본 적 있는 남편이 항상 좋아요를 누르던 그 여자의 생일을 떠올렸다. 미나는 그 숫자 조합을 입력했다. 25, 10, 9, 8. 딸깍. 열렸다. 그 순간 미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훈과 유라 사이에 오간 길고도 저속한 대화 내역이 펼쳐져 있었다. 미나는 남편의 사무용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치 뼈가 강제로 뽑혀나간 듯 몸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화면을 위로 스크롤하며 수개월 동안 이어진 배신의 흔적을 추적했다. 지훈은 육체적으로만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곳에서 미나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비웃었는지 읽었다. 내 안에 진짜 둔한가 봐. 자기야. 당신이 맨날 야근한다고 해도 의심 안 해? 유라가 썼다. 아, 걘 그냥 생활비나 쥐어주면 조용해. 전형적인 집사람이지. 몸빼바지나 입을 줄 알지. 향수 뿌리는 품격 있는 너랑은 달라. 지훈이 답했다. 미나의 눈물이 방울져 화면 위로 떨어지며 그 고통스러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읽었다. 진실로 자신을 고문했다. 파리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사진들, 하룻밤에 수백만 원짜리 5성급 호텔 예약 증명서, 그리고 유라와 최 여사가 요구한 명품 쇼핑 리스트가 있었다. 모든 비용은 청구서가 미나의 계좌로 날아오는 추가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하지만 미나가 계속 읽어내려가던 중 그녀의 퉁퉁 부은 눈에 기이한 것이 포착되었다. 유라의 요구에 나타나는 이상한 패턴이었다. 유라는 유독 현금화하기 쉬운 것들을 자주 요구했다. 골드바, 한정판 롤렉스 시계, 심지어 비상금이나 부티크 운영 자금이라는 핑계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나의 미간을 찌푸리게 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자기야, 나중에 파리에서 쇼핑할 때 당신 어머니는 계속 따라다니지 않게 할 수 없어? 불편해. 그리고 카드 한도 좀 더 올려줄 수 없을까? 투자용으로 나석 세팅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좀 사야 해서. 거기 싸게 파는 지인이 있는데 현금이나 체크카드로만 된대. 신용카드는 안 받는다네. 미나는 깜짝 놀랐다. 나석, 투자. 자신을 강남의 부동산 재벌의 딸이라고 소개한 사교계 명사가 왜 그렇게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집착하는 걸까? 아버지에게서 받은 블랙카드 한 장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마음의 상처를 밀어내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미나는 즉시 메시지 앱을 닫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이패드 화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사진 갤러리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항공권 예약을 위해 보냈던 유라의 여권 사진을 발견했다. 본명은 유아라. 미나는 즉시
그 여권 사진을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뢰받는 변호사이자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김 변호사에게 보냈다. 김 변호사님, 이 여자 신원 최대한 자세히 파악해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정보가 필요해요. 최우선 순위입니다. 미나는 떨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타자를 쳤다. 그날 밤 미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결혼 생활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미나는 최 여사의 사교계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외진 곳에 있는 프라이빗 카페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 차분하고 지적인 중년의 남성인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걸 읽으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미나 씨. 김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미나는 봉투를 열었다. 첫 장부터 그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다. 유아라는 부동산 재벌의 딸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지방의 평범한 공무원 퇴직자야.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여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출입국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문제요? 미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박 빚. 김 변호사는 짧지만 날카롭게 대답했다. 이 여자는 카지노꾼이야. 마리나 베이샌즈에 아직 갚지 않은 수만 달러의 빚이 있어.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기친 전적으로 자카르타의 몇몇 고급 클럽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고 수법은 항상 같아. 부자처럼 보이지만 약간 어수룩한 남자에게 접근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착취하고 되팔기 쉬운 자산을 사달라고 조른 다음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는 거지. 미나는 숨을 참으며 입을 막았다. 그럼 지훈 씨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한 거군요. 정확해.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이사 직책과 당신의 고급 차를 자랑하던 지훈 씨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지. 유아라는 자기가 대어를 낚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사실 지훈 씨가 당신이라는 연못에서 헤엄치는 피라미에 불과하다는 건 몰랐겠지. 침묵이 그들의 테이블을 감쌌다. 미나는 서류 속 유라의 사진을 응시했다. 예쁜 얼굴, 달콤한 미소.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교활함이 뿜어져 나왔다. 쓰라리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아이러니가 미나의 머릿속을 기어다녔다. 남편은 진실한 아내를 배신하고 오직 돈만을 원하는 사기꾼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미나 씨.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이 사기 증거만으로도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아니면 지훈 씨에게 알려서 정신 차리게 할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옅게 새겨졌다. 그녀의 시선이 변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방금 체크메이트의 수를 발견한 체스 플레이어의 시선으로. 아니요, 김 변호사님. 지훈 씨에겐 알리지 마세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거야? 김 변호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니요, 미나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만약 지금 지훈 씨에게 알리면 그는 그저 상심하고 미안하다고 빌고 어머님은 분명 그를 감싸겠죠. 지훈이가 희생양일 뿐이라고요. 그건 너무 쉬워요. 너무 가벼운 벌이에요. 미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유라라는 여자는 신이 제게 보내준 무기예요. 김 변호사님, 지훈 씨와 어머님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필요해요. 휴가를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두세요. 유라가 그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게 하세요. 저는 지훈 씨가 단지 제가 이혼을 요구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썩은 고기를 주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무너지길 바라요. 김 변호사는 새로운 존경심을 담아 자신의 의뢰인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울기만 하던 연약한 여인은 이제 사라졌다. 그의 앞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적을 파멸시킬 준비가 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계획은 뭐지? 김 변호사가 물었다. 모든 자산 이전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깨끗하지만 치명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미나가 서류 봉투를 닫으며 대답했다. 저는 적의 약점을 찾아냈어요. 지훈 씨의 약점은 오만함이고 유라의 약점은 탐욕이죠. 저는 그 두 약점이 서로를 물어뜯을 때까지 부딪히게 할 거예요. 유럽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그 큰 저택의 분위기는 분주하고 거짓으로 가득했다. 최 여사는 커다란 여행 가방들을 싸느라 바빴고 가사도우미에게 자기 옷을 제대로 접으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지훈은 거울 앞에서 여러 선글라스를 써보며 샹젤리제 거리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소란 속에서 미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자신이 짜고 있는 거대한 계획을 감췄다. 미나야, 내 파란색 정장 다려놨어? 그거 나중에 유람선 디너 때 입을 거야. 지훈이 위층에서 소리쳤다. 네 여보, 다려서 제일 앞쪽 가방에 넣어뒀어요. 미나가 부엌에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지훈과 최 여사가 물리적인 준비에 바쁜 동안 미나는 법적인 준비에 몰두했다. 매일 아침 지훈이 사실은 미나 소유인 회사로 출근하고 나면 미나는 법무사와 은행을 찾아갔다. 첫 번째 단계는 자산 확보였다. 차가운 분위기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나는 그동안 지훈에게 부여했던 모든 권한을 법적으로 철회하는 일련의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지훈의 이사 직위가 그들이 파리에 도착하는 날짜를 기점으로 행정적으로 해임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훈이 암묵적으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던 자동차와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 소송으로 건드릴 수 없는 지주회사 구조 아래로 모두 이전시켰다. 이 서류들은 이혼 시 강지훈 씨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음을 보장할 겁니다. 모든 자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별도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가 설명했다. 미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금융 함정이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미나는 자신이 주 고객인 VVIP 은행 지점을 찾아갔다. VIP 라운지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담당해온 은행 지점장을 만났다. 지점장님, 제 남편이 소지한 인피니트 카드의 접근 권한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미나가 말했다. 지금 바로 정지해 드릴까요, 사모님? 지점장이 물었다. 아니요, 아직이요. 미나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임시로 한도를 20억 원까지 상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3일 동안은 해외에서 문자 인증 없이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지점장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처음 3일만 상향하고 그 이후에는요? 3일째 되는 날, 정확히 15일에 그 카드를 하드 블록 처리해 주십시오. 사기 조사나 고객 사망과 같은 사유로요. 전화로는 절대 재활성화할 수 없도록 시스템상 가장 확실한 이유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의 모바일 뱅킹 접속 권한을 주 계좌에서 차단해 주세요. 잔액 조회는 가능하지만 출금 거래는 할 수 없게 말입니다. 지점장은 미나의 평온함에 약간 소름이 돋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네, 사모님.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초반에 호사를 누리게 한 다음 갑자기 모든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들이 왕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한 다음 단 1초 만에 거지로 전락하기를 바랍니다. 미나가 대답했다. 아, 그리고 모든 거래 알림은 제 휴대전화로만 오도록 설정해 주세요. 그들이 무엇을 사는지 지켜보고 싶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요새 준비였다. 미나는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지훈과 최 여사가 분노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 돌아와서 집을 부수려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나는 아버지의 신뢰하던 건축업자를 불렀다. 사장님,
정문 담장을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더 높게 교체해 주세요. 위쪽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미세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 집의 모든 잠금 시스템을 지문과 홍채 인식을 사용하는 스마트락으로 교체해 주세요. 저와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지문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고요. 미나가 지시했다. 공사는 언제 시작할까요, 사모님? 모레 그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즉시요. 저는 그들이 돌아올 때쯤에는 만약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집이 그들에게는 굳게 닫힌 요새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출국일이 되었다. 고급 콜택시 한 대가 지훈과 최 여사, 그리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유라를 그들의 유럽 모험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는 막내 아이를 안고 현관 앞에 섰다. 그녀는 멋지게 차려입은 지훈과 넓은 책 모자로 한껏 멋을 낸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그녀의 뺨에 잠시 입을 맞출 때 미나의 마음에는 아무런 슬픔도 없었다. 그 입맞춤은 무미건조하고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갈게. 미나야, 집 잘 보고 있어. 전기세 내는 거 잊지 말고. 나중에 유로 동전 남으면 초콜릿 사다 줄게. 지훈이 깔보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여보. 휴가 즐겁게 보내고요. 사고 싶은 거 다 사세요. 미나는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로 대답했다. 최 여사는 열린 차창으로 미나를 쳐다봤다. 내 말 명심해.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 넌 집에서 애나 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집이 엉망이면 각오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이 집은 아주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미나가 응수했다. 차는 마당을 떠나 움직이기 시작했고 배신자들을 그들 자신의 파멸로 이끌었다. 미나는 차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차가 보이지 않자 미나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방금까지 정중하게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하게 변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뒤에 있는 하얀 기둥의 웅장한 집을 바라보았다. 이제 청소를 시작하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미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타겟 이동, 플랜 B 실행, 오늘부로 사무실 접근 권한 동결, 그리고 건축업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장님, 지금 인부들 보내주세요. 기존 잠금 장치 철거. 마지막으로 그녀는 은행 앱을 열었다.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한도를 갖게 된 지훈의 신용카드 상태를 보았다. 그것은 지훈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건 올감이었다. 미나는 몇 시간 안에 쇼핑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을 알고 있었다. 에르메스 가방, 파텍 필립 시계, 캐비어 디너. 미나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학대받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고요한 집안에서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없으니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르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며칠 뒤 파리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했다. 카드가 거부당했을 때 최 여사의 당황한 얼굴을 상상했다. 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상상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기꾼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을 유라의 얼굴을 상상했다. 휴가 잘 보내. 미나가 정적을 향해 속삭였다. 내 돈을 마음껏 써. 당신들이 긁는 1원 한 푼이 당신들 자부심에 관해 박히는 못이 될 테니까.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함정은 설치되었다. 이제 미나는 가장 앞줄에 편안히 앉아 우주가 상연할 인과응보의 공연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빛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파리는 그날 밤 유난히 밝게 빛났다. 황금빛 조명이 매시간 깜빡이는 에펠탑은 거짓된 세상의 꼭대기를 즐기고 있는 새 인간의 오만함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유럽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미나가 침묵 속에서 정해둔 시한이 끝나는 날, 지훈, 최 여사,
그리고 유라는 에펠탑의 한 층에 위치한 초호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막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 그들의 테이블은 사치의 잔해로 가득했다. 서민 아파트의 전세금과 맞먹는 가격의 오래된 샤토마고 와인병, 캐비어와 트러플이 남은 접시들,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의 부티크에서 산 쇼핑백 더미가 여분의 의자에 놓여 있었다. 최 여사는 의자에 기대어 너무 많이 먹어 부른 배를 쓰다듬었다. 와인에 약간 취해 얼굴이 붉었다. 그녀는 주변 손님들의 방해된다는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크게 웃었다. 아이고, 지훈아, 이게 바로 사는 거지. 최 여사가 아들의 손을 치며 외쳤다. 우리가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니? 이 경치 좀 봐. 집구석하고 비교나 돼? 미나 그녀는 지금쯤 된장찌개에 김치나 먹으면서 에어컨도 안 켜고 부채질이나 하고 있겠지. 지훈도 따라 웃으며 남은 와인을 마셨다. 그는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다. 오늘 낮에 산 명품 정장이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의 환상을 심어주었다. 내버려둬요, 엄마. 걔 임무는 원래 집 지키는 거잖아요. 사냥감은 우리가 즐기는 거고 어차피 걔는 이런 푸아그라를 어떻게 즐기는지도 모를걸요. 촌스러운 혀를 가졌으니까. 지훈 옆에 앉은 유라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주시의 여사의 핸드백을 계속 힐끗거렸다. 그 가방 안에는 두툼한 지갑과 그들 모두의 여권이 들어 있었다. 여행 초기부터 최 여사는 다른 사람, 심지어 지훈조차 믿을 수 없다며 모든 중요 서류를 자신이 챙기겠다고 고집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다. 오빠, 우리 이 다음엔 모나코에 있는 그 호텔로 가는 거 맞죠? 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지훈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몬테카를로 카지노에서 빨리 놀고 싶어서 못 참겠어요. 거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던데. 당연하지, 자기야. 지훈이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일 아침에 여기서 체크아웃하고 바로 전용기 타고 날아가는 거야. 걱정 마. 내 카드는 한도가 없으니까. 턱시도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 웨이터가 우아한 가죽 커버에 담긴 계산서를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라디숑, monsieur, 계산서입니다, 손님. 지훈은 일부러 여유로운 척하며 계산서를 집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분명 엄청난 숫자. 아마 수천 유로는 될 것이라고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지난 3일간 그들의 모든 미친 욕망을 실현시켜준 마법의 카드였다. 이걸로 해요. 지훈은 어설픈 영어로 말하며 카드를 계산서 커버에 끼워 넣었다.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근처 계산대에 있는 단말기로 가져갔다. 그 사이 최 여사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SNS 라이브 방송에 열중했다. 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팔로워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희 지금 에펠탑에 와 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당연히 비싸죠. 악플다는 분들은 아마 쪽방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겠죠. 최 여사는 자신의 부를 칭찬하는 댓글을 읽으며 킥킥거렸다. 3분이 지났지만 웨이터는 돌아오지 않았다. 5분이 지나자 지우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긁기만 하면 되는데. 그가 투덜거렸다. 마침내 웨이터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서 친절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휴대용 단말기와 함께 카드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부되었습니다. 웨이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옆 테이블에서 돌아볼 만큼 충분히 컸다. 지훈은 깜짝 놀라 미간을 찌푸렸다. 거부? declined? 말도 안 돼. 당신이 잘못 긁었겠지. 다시 해봐. 지훈이 목소리를 높여 명령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어떻게 대기업 오너의 카드가 거부될 수 있단 말인가. 웨이터는 인내심을 억누르며 한숨을 쉬었다. 3번 시도했습니다, 손님. 메시지는 do not, 언얼거래, 불승인입니다. 은행 측에서 이 거래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십니까? 최 여사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아, 왜 그래? 왜 거부돼? 이 양놈들 앞에서 엄마 창피하게 하지 마. 잠깐만요, 엄마. 이건 분명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지훈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 맺혔다. 그는 지갑을 꺼내 다른 신용카드 2장을 꺼냈다. 한도가 훨씬 적은 예비 카드들이었다. 이거랑 이걸로 해봐요. 웨이터는 그들의 눈앞에서 다시 시도했다. 삐 거부되었습니다. 삐 거부되었습니다. 테이블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웃음으로 가득했던 따뜻한 공기는 이제 숨 막힐 듯했다. 방금까지 애교를 부리던 유라는 이제 서서히 지훈의 허벅지에서 손을 떼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단말기를 응시했다. 오빠, 어떻게 다 정지될 수가 있어요? 한도가 무제한이라면서요? 유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교 섞이지 않고 날카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도 몰라. 어제 내 가방 살 때까지만 해도 됐는데. 지훈은 초조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이 휴대전화를 잡을 때 떨렸다. 잠깐, 내가 뱅킹 앱으로 확인해 볼게. 분명 서울에서 시스템 오류가 있었을 거야. 지훈은 휴대전화에서 은행 앱을 열었다. 로딩 화면이 빙글빙글 도는 동안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하지만 잔액 화면으로 넘어가는 대신 접근 차단, 고객님의 계좌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라는 붉은색 팝업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젠장, 지훈이 크게 욕설을 내뱉었다. 왜 차단된 거야? 누가 감히 내 계좌를 막아?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의 이름은 지훈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내 아내 미나.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장황한 말은 없었다. 단지 스크린샷 사진 한 장뿐이었다. 지난 3일간 그들이 사용한 수억 원에 달하는 거래 내역 증거 사진과 그 아래 짧은 한 문장이 있었다. 카드 정지시켰어. 타국에서 거지된 거 축하해. 연락하지 마. 내 것이 아닌 내 자산 계산하느라 바쁘니까. 지훈은 마치 에펠탑 바닥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산송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고 유라를 쳐다보았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지훈아, 왜 말이 없어? 빨리 계산해.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기 시작하잖아. 최 여사가 화를 내며 아들의 팔을 꼬집었다. 엄마,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덫에 걸린 쥐의 찍찍거림처럼 들렸다. 미나가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제 계좌도 전부 동결됐고요. 뭐라고? 최 여사가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뱀 같은 년, 감히 지금 당장 전화해. 혼쭐을 내주라고. 다시 켜라고 시켜. 안 돼요, 엄마. 걔가 제 번호도 차단했어요. 지훈은 절망적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미나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이제 웨이터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검은 제복을 입은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거만한 프랑스인 레스토랑 매니저가 앞으로 나섰다. 손님, 만약 지금 이 500유로의 계산서를 지불하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사기꾼은 받지 않습니다. 난 사기꾼이 아니야. 난 오너라고. 지훈이 산산조각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소리쳤다.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야. 지훈은 최 여사를 돌아보았다. 엄마, 현금 있으시죠? 어제 환전소에서 바꾼 거.
일단 그걸로 내요. 엄마,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최 여사는 당황하고 겁에 질려 보였다. 그녀는 핸드백을 꼭 껴안았다. 엄마 현금은 얼마 안 남았어. 지훈아, 200유로밖에 없어. 나머지는 네가 호텔 보증금이랑 그 고급 차 렌트하는 데 썼잖아. 네가 전부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현금 많이 안 가져와도 된다고 했잖아. 현실이 그들을 강타했다.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계산서가 있는 외국의 비싼 레스토랑에 갇혔고 가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오빠, 다른 비상금 같은 거 없어요? 유라가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최 여사처럼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방금 자신이 가짜 명품을 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유라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너도 카드 있잖아. 일단 이걸로 내줘. 응? 서울 가면 내가 2배로 갚을게. 지훈이 애인에게 애원했다. 그의 얼굴은 역겨울 정도로 애처로웠다.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내 카드는 한도가 작아요. 오빠. 그리고 이건 오빠 잘못이잖아요. 오빠가 다 쏜다고 약속했잖아요. 유라는 팔짱을 끼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인내심을 잃었다. 저들을 아래층 보안실로 끌고 가 파리 경찰을 불러 사기 및 서비스 절도 혐의로 신고해. 두 보안 요원이 즉시 지훈과 최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이건 와. 난 부자야. 날 건드리지 마. 최 여사는 호화로운 의자에서 강제로 끌려 나오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쇼핑백들이 바닥에 떨어져 보안 요원의 군화에 짓밟혔다. 지훈은 저항했지만 그의 힘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다른 테이블들을 지나 끌려가며 다른 손님들의 혐오스러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았다. 그 광경은 너무나 굴욕적이었다. 사교계의 여왕이던 어머니와 오너 행세를 하던 그는 이제 닥서리범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들 뒤로 유라는 마치 이 소동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처럼 침착한 걸음으로 따라 걸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지훈의 등을 계산적인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 배는 가라앉을 것이고 유라는 함께 가라앉을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은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이 아닌 파리 7구 경찰서 대기실에서 끝났다. 지훈과 최 여사가 계속 한국어로 소리치는 바람에 경찰 측에서 부른 대사관 통역사의 도움과 끈질긴 협상 끝에 그들은 24시간 내에 레스토랑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권을 경찰에 압수당한 채 임시로 풀려났다. 그들은 묵고 있던 5성급 초호화 호텔 로비로 돌아왔지만 두 번째 악몽과 마주해야 했다. 레스토랑 빚을 갚기 위해 물건이라도 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려 했을 때 그의 카드키는 작동하지 않았다. 문 위의 표시등이 빨갛게 빛났다. 그들은 지친 걸음으로 프런트로 내려갔다. 그들의 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고 최 여사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505호 키가 고장났어요. 지훈이 프런트 직원에게 거칠게 말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아까 레스토랑 웨이터와 같은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강지훈 씨, 보증금과 객실료 결제에 사용하신 신용카드가 방금 은행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고객님의 투숙을 취소했습니다. 이전 3박 요금사 0유로를 정산해 주셔야 고객님의 짐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짐을 인질로 잡겠다고?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가방 안에 내 비싼 옷들이랑 내 심장약이 들어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부인. 그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No pay, no stay, 지불 없이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훈은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당장 돈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연락처를 찾았다. 돈을 빌려야 했다.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말해야지. 그래,
그게 그럴듯한 이유였다. 지우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민준아, 나 좀 도와줘. 나 파리에서 소매치기 당했어. 인력만 원만 빌려줘. 내일 바로 갚을게.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민준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비웃음으로 들렸다. 소매치기? 아니면 돈줄인 내 진짜 와이프한테 카드 정지당한 거 아니고? 하하. 야, 지훈아. 드라마 찍지 마라. 나 벌써 다 봤어. 뭘 봐? 지훈은 어리둥절했다. 인스타그램이나 열어봐. 친구야. 너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오너 행세 남편, 알고 보니 기생충. 내 와이프 박민아 씨가 방금 전부 폭로했어. 네가 6개월 전에 횡령으로 잘린 증거, 모든 자산이 아내 명의라는 증거, 네가 바람 피운 증거까지. 미쳤다 너. 전 국민을 속였어. 야, 창피한 줄 알아라.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딸깍. 전화가 끊겼다. 지훈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정말이었다. 국내 최대 연예 가십 계정에 미나가 올린 글이 리포스트되어 있었다. 제목은 버리기엔 아까워서 내 돈으로 휴가 간 허언증 남편과 기생충 시어머니 이야기였다. 그곳에는 지훈이 이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해고 통지서, 지훈이 미나의 회사에서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진술서, 미나가 매달 최 여사 계좌로 수천만 원씩 이체한 증거,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도 그날 밤 미나가 아이패드에서 찍은 지훈과 유라의 음란한 대화 내용 사진들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다. 지훈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가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이 몇 시간 만에 무너졌다. 그는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모든 사람이 그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훈아, 이것 좀 봐. 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미나가 서울의 그들 집 앞에서 차분하게 말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집, 자동차, 그리고 회사가 모두 제 아버지의 유산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 남편 강지훈 씨는 혼인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당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불륜 자금으로 사용된 모든 금융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해외에서 강지훈 씨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직접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년이 우리를 완전히 죽였어. 최 여사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엄마 창피해.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 거지 되기 싫어.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유라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는 최 여사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울지 마시고요. 유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결책을 찾아야죠. 지훈 씨는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유라야, 너 엄마 버리면 안 된다. 넌 부잣집 딸이잖아. 얘야, 호텔비 좀 먼저 내줘. 최 여사가 애원하며 유라의 손을 잡았다. 유라는 옅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저 비상금 있어요. 근데 여기 파리에 있는 친구 아파트 금고에 있어요. 그걸 꺼내려면 보증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하죠. 어머님 핸드백은 제가 맡고 있을게요. 여권이랑 남은 유로 동전도요. 어머님이 쓰러지시거나 지훈 씨가 덜렁대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권 잃어버리면 우리 집에 못 가요. 정신적으로 충격 상태에 빠져 유라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게 된 최 여사는 지갑과 예비 휴대전화, 그리고 세 사람의 여권이 든 명품 핸드백을 유라에게 넘겨주었다. 여기 있다 얘야. 내가 갖고 있어. 너야말로 정말 내 이상적인 며느리감이야. 그 악독한 미나년이랑은 달라. 최 여사가 말했다. 유라는 그 가방을 받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빠,
오빠는 여기서 어머님 지키고 있어요. 나 화장실 잠깐 갔다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현금 좀 달라고 할게. 어디 가지 마요? 응, 유라야. 고마워. 네가 최고야.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유라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느라 너무 바빴다. 유라는 호텔 연문과 가까운 화장실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유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라가 왜 이렇게 안 오니? 최 여사가 불안하게 물었다. 엄마 목마른데 물 사 마시게 돈 좀 달라고 해야겠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꺼져 있어요, 엄마. 지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여자 화장실로 달려갔다. 호텔 직원의 제지를 무시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유라의 이름을 외쳤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지훈은 호텔 옆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차가운 파리의 거리를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지훈의 휴대전화로 알림이 왔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유라의 번호였다. 하지만 새 번호였다. 강이사님, 그동안 휴가 고마웠어요. 오빠가 진짜 부자였으면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오빠 아내 글 읽어보니까 오빠는 그냥 해고된 직장인이고 모든 재산이 아내 거라면서요? 미안하지만 오빠는 이제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네요. 오빠는 오빠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냥 쓰레기예요. 아, 그리고 당신들 여권은 내가 가져갈게요. 어머님 가방에 있던 지갑이랑 남은 유로도 한국 돌아갈 경비로 쓸게요. 나 찾지 마요. 이건 당신이 나한테 신분 속인 대가라고 생각해요. 잘 있어요, 거지들아. 지훈은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주저앉았다. 지훈아, 왜 그래? 유라는 어디 갔어? 최 여사가 비틀거리며 따라왔다. 지훈은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영혼이 죽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유라, 도망쳤어요, 엄마. 전부 다 가지고요. 우리 여권, 남은 돈, 엄마 가방에 있던 보석들 전부 다 가지고 도망쳤어요. 최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떡 벌렸다. 뭐라고? 내 여권, 내 돈, 유라는 재벌 딸이 아니었어요, 엄마.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를 완전히 탈탈 털어갔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우는 와중에 웃는 미치광이처럼 들렸다. 우린 이제 진짜 거지가 됐어요. 엄마, 돈도 없고 여권도 없고 호텔도 없고 온 세상이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요. 최 여사는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았다. 시야가 어두워졌다. 그녀는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찬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뚱뚱한 몸이 차가운 호텔 로비 바닥으로 쓰러져 기절했다. 지훈은 기절한 어머니의 몸 옆에 그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호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미나의 메시지가 맴돌았다.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로 만들어줄게. 미나는 장난을 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최후의 일격이 미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지훈이 자신의 아내보다 더 떠받들던 여자에게서 왔다는 사실이다. 천사 같던 유라는 사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거두어가는 저승사자였다. 호텔 밖에서는 파리의 가을바람이 세차게 불어 지훈의 꿈의 잔해들을 날려버리고 어두운 밤하늘 저편으로 흩어지게 했다. 그들을 차갑고 외롭게 타국에 남겨둔 채 파리에서의 굴욕적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파란색 공항 택시 한 대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단지 정문 앞에 멈춰섰다. 택시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훨씬 더 높고 굳게 닫힌 검은색 담장 밖에 멈췄다. 택시 안에서 더 이상 문명인이라고 알아보기 힘든 두 사람이 내렸다.
지훈과 최 여사는 서울의 뜨거운 보도 위에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옷은 파리 호텔에서 쫓겨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이었다. 구겨지고 퀴퀴한 냄새가 나고 땀 얼룩으로 가득했다. 평소 값비싼 화장품으로 덮여있던 최 여사의 얼굴은 이제 칙칙하고 기름졌으며 깊은 피로의 주름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푹 꺼진 눈과 헝클어진 머리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들은 명품 선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더러운 옷가지와 주한 대사관에서 발급한 해외 무연고 국민 강제 송환 증명서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무연고 국민으로 송환해준 대사관 측의 동정심 때문이었다. 그 칭호는 그들의 남은 자존심을 바닥까지 파괴했다. 아저씨, 문 열어요.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최 여사가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녀는 쇠창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하자마자 그녀의 오만한 본성이 다시 나타났다. 그 집에서 5년간 일한 경비원 박 씨가 경비실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담장 뒤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전 고용주들을 연민과 혐오가 섞인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최 여사님, 강 선생님. 외부인은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외부인? 눈은 뒀다 뭐해. 지훈이 끼어들며 감정을 폭발시켰다. 이거 내 집이야. 내가 당신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당장 열어. 안 그러면 지금 당장 해고야. 그 소라는 이목을 끌었다. 집들이 가까이 붙어있는 고급 주택단지에서 지훈의 고함 소리는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나둘씩 이웃들이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평소 사교 모임을 갔던 부인들은 이제 각자의 집 현관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고 수군거렸다. 몇몇은 대놓고 그 광경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미 SNS에서 허언증 남편과 기생충 시어머니에 대한 바이럴 뉴스를 본 터였다. 그리고 이제 그 현실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열어, 박민아, 나와, 이 뱀 같은 년, 감히 내 아들 집 열쇠를 바꿔? 최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발이 쇠창살 문을 찼다. 집의 현관문이 열렸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미나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담장 앞에 비참한 두 인간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미나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홈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변호사 김 씨와 경찰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을 대동하고 푸른 잔디밭을 가로질러 여유롭게 걸어왔다. 미나는 담장 바로 2미터 안쪽에서 멈췄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쇠창살이 그녀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를 가르는 단호한 분리선이 되게 했다. 아직도 여기 올 낯짝이 남아있어요? 미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지켜보는 이웃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야, 박민아, 건방 떨지 마. 최 여사가 담장 틈으로 미나의 얼굴을 가리켰다. 내가 우리를 인터넷에 조리돌림했다고 이 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 아들 집이야. 등기부 등본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지훈이가 이 집을 관리했어. 우리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고. 넌 그냥 아내일 뿐이야. 남편과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내 의무라고. 미나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매우 차갑게 들렸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설명 좀 해주시죠. 김 변호사님. 이분들이 파리에서 너무 오래 거지 생활을 하느라 대한민국 법을 잊으신 것 같네요. 김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듯 들고 있던 붉은 서류철을 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최 여사님, 강지훈 씨, 피고의 불참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가정법원의 판결 및 강지훈 씨가 저지른 회사 자산 사기 및 횡령 증거에 근거하여
이 주택의 소유권과 거주권은 전적으로 박미나 씨에게 있습니다. 강지훈 씨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으며 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거짓말. 다 너희들이 꾸며낸 거야. 지훈이 소리쳤다. 이웃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어졌다. 나는 법적인 남편이야.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라고. 틀렸어. 미나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잊었나 보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직접 사인한 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 말이야. 내 유산 노리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다고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남자다. 내 돈은 내가 직접 벌 수 있다고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 이제 와서 그 말 책임져야지. 미나는 경비원 박 씨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비원은 경비실에서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와 작은 문을 통해 담장 밖으로 던졌다. 가방은 쿵 소리를 내며 지훈과 최 여사의 발치에 떨어졌다. 당신들 옷이에요. 나머지는 이미 보육원에 기부했어요. 감옥이나 길거리에서는 명품 같은 거 필요 없을 테니까요. 미나가 말했다. 지훈은 입을 떡 벌렸다. 너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엄마는 지금 아프단 말이야. 미나야.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지훈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다. 엄마는 심장병이 있어. 여기서 엄마가 죽으면 네가 살인자야. 미나는 이제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이웃들의 반응을 곁눈질하며 가슴을 부여잡는 연기를 하는 최 여사를 쳐다보았다. 떠나기 전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미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침내 터져나오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은 저와 제 딸이 그냥 쓰레기라고 하셨죠. 제가 얹혀 사는 거라고 하셨죠. 우리를 거지로 만들겠다고 하셨죠. 미나는 긴 숨을 들이쉬고는 떨리는 검지로 최 여사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제 보세요, 어머님. 누가 얹혀 살았죠? 누가 쓰레기죠? 누가 거지죠? 지금까지 어머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활비를 댄 건 제 돈이었어요. 어머님 심장 약값을 낸 것도 제 돈이었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이 밥 먹던 그릇에 침을 뱉었어요. 이웃들이 환호하기 시작했다. 맞아. 꼴 좋다. 은혜도 모르는 시어머니 같으니. 그동안 최 여사의 오만함에 질려있던 한 이웃이 외쳤다. 제가 경찰을 시켜서 소란 및 사유지 무단 침입 혐의로 당신들을 끌고 가기 전에 여기서 사라지세요. 미나가 위협했다. 미나야, 제발.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가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유라한테 속았어. 걔가 전부 가지고 도망쳤어. 제발. 미나야. 들어가게만 해줘. 나 정말 변할게. 난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빠잖아. 미나는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한때 그녀는 이 남자를 지극히 사랑했다. 한때 그녀는 이 남자의 미소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는 것은 역겨운 이방인의 모습뿐이었다.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단지 텅 빈 감정만이 있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이혼 서류는 당신의 새 월세방 주소로 도착할 거야. 만약 당신이 월세를 낼 능력이 된다면 말이지. 미나가 차갑게 대답했다. 저들을 데려가세요. 미나가 경찰에게 명령했다. 지훈과 최 여사는 경찰관들이 그들을 문에서 끌어낼 때 울부짖었다. 그들은 쓰레기 봉투처럼 끌려나갔다. 최 여사는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웃집 문들은 굳게 닫혔다. 사회적 심판은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단지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들이 거들먹거리던 사회적 환경에서도 쫓겨난 것이다. 미나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프지 않았다. 후련했다. 10년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졌다. 김 변호사가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 끝났어. 미나 씨, 정말 대단했어. 미나는 몸을 돌려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된 웅장한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 씨에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 저들이 서 있던 자리에 호스로 물 좀 뿌려주세요. 깨끗하게 치우고 싶어요. 더러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게요. 네, 사모님. 박 씨가 힘차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졌고 그것은 미나의 삶에 드리웠던 어두운 시대의 종말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징벌의 시작을 알렸다. 1년 후, 시간은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다.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항상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다. 미나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집 뒤뜰의 라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원은 이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호접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때 그 자리를 차지했던 최 여사 취향의 촌스러운 조각상들을 대체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지난 1년간 급등한 회사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지훈과 그 기생충들이 경영에서 제거된 이후 회사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운영되었다. 미나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이마의 스트레스 주름은 사라지고 평온함과 행복의 아우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에도 두려워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존경받는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어머니였으며 회사에게는 단호한 리더였다. 사모님, 공항으로 갈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세가사도 우미인 예의 바르고 싹싹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곧 나갈게요. 오늘 미나는 휴가를 떠날 것이다. SNS에 과시하기 위한 휴가도 다른 사람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한 휴가도 아닌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소홀했던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진짜 휴가였다. 그들은 아이들이 꿈에 그리던 여행지인 일본으로 갈 것이다. 노트북을 닫기 전 미나는 심심풀이로 온라인 뉴스 포털을 열었다. 사회면의 작은 범죄 기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목은 투자 사기 및 절도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 여성이었다. 그곳에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한 여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얼굴은 숙이고 있었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유아라, 일명 유라였다. 인과응보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파리에서 훔친 돈으로 도망친 후 유라는 방콕에서 마피아 조직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 운을 시험했다. 그녀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이제 그녀는 변호사도 돈도 그동안 주된 자산이었던 예쁜 얼굴도 없이 외국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미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 기사 탭을 닫았다. 유라는 그저 중요하지 않은 과거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지훈과 최 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의 지저분하고 빽빽한 어느 동네. 어젯밤 내린 비로 질퍽한 좁은 골목에서 마른 남자가 트럭에서 쌀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전직 이사님은 이제 가락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고 있었다. 횡령 사건과 그의 끔찍한 디지털 족적 때문에 그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었다. 그가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면접관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 이분이 그 파리에서 애인한테 버림받고 바이럴 되신 강지훈 씨군요. 그 모욕은 굶주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날 오후 지훈은 하수구 옆에 앉아 제육볶음이 든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한때 부드럽고 고급 세단의 핸들을 잡던 그의 손은 이제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했다.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다. 월세방 이웃에게서 온 문자였다. 강지훈 씨, 어머니 또 시작하셨어요. 에어컨 틀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시끄러워서 이웃들 다 방해돼요. 빨리 와서 처리 안 하면 우리 그냥 쫓아낼 겁니다. 지훈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최 여사는 미나에게 쫓겨난 지 한 달 만에 겪은 가벼운 뇌졸중으로 인해 현재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들은 3평 남짓한 좁은 쪽방에서 살고 있었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최 여사는 이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얇은 요 위에서 누워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환각에 시달리며 지훈에게 명품 화장품을 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잊지도 않은 가사도우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매일이 지훈에게는 지옥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성인용 기저귀를 사기 위해 땀을 쥐어짜며 일해야 했고, 동시에 한때 자신을 애지중지하던 여자의 욕설을 계속 들어야 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지훈아. 네가 바람 피우는 거 들키지만 않았어도 우린 아직 편하게 살았을 텐데. 최 여사는 매일 밤 그렇게 짓거렸고 지우는 이것이 정말 자신의 잘못이라는 쓰라린 현실을 그저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에 다이아몬드를 두고도 자신의 발을 다치게 한 조약돌을 위해 그것을 버렸다. 그는 충실하고 부유한 아내를 두었지만 거짓된 인정을 위해 그녀를 배신했다.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미나는 문 밖으로 나섰다. 손에는 여행 가방이,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지훈과 최 여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미지피를 마치고 굳게 닫아버린 인생이라는 책의 한 챕터 속 등장인물일 뿐이었다. 얘들아, 가자. 우리 비행기 2시간 뒤에 떠나. 미나가 반짝이는 검은색 알파드 차량으로 명랑하게 달려들어가는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차는 집을 떠나 진정한 행복을 싣고 달리기 시작했다. 저 멀리 뒤편 시끄러운 시장에서 지우는 지나가는 고급 차 한 대를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을 한탄하며 인과응보는 완벽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다. 진실한 자는 행복해지고 탐욕스러운 자는 자신이 만든 공허 속에서 파멸할 것이다.